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5개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울산과 기장읍 등 태풍이 지나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복구 지원을 호소하는 다른 피해 지역도 많습니다. 신속한 조사를 통해서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져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된 내용들을 안규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안앵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에 도심 집회 강행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세버스 기사들도 개천절에 집회버스 운행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개천절 집회 논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주째 100명대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모르는 환자의 비율은 25.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방역 강화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의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휴가 미복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언론의 마녀 사냥이 심하다는 동료 병사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최초로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 사병 현모 씨의 공익제보자 보호 신청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 장관 아들과 관련된 공방 잠시 뒤 검증해보겠습니다. 대마를 흡입한 이후 부산 도심을 질주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홧김에 차를 몰고 편의점 안으로 돌진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일단 차량 난동 사건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냥 두고 보진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회가 금지된 서울 종로에 8.15 집회 참가 국민 비상대책위가 보란듯이 집회 신고서를 냈습니다. 개천절에 광화문 광장 근처에서 1,000명이 모이는 집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 헌법 21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키겠다는 게 비대위 측의 주장이지만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는 모두 금지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개천절 당일 집회 시도를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세균 총리도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집회 계획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가 강행된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다음 달 11일까지로 연장한 서울시도 대책을 고심 중입니다. 만약 집회 금지를 두고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면 앞서 광복절 집회처럼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광복절 집회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5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집회로 인한 추가 전파가 서울뿐 아니라 14개의 시도, 10여 개의 시설에서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세 버스 업계에서는 집회와 관련된 운행을 거부하겠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5개 지역의 전세 버스 조합이 뜻을 같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업계가 비록 지금 엄청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면은 우리 업계는 더욱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미연에 좀 방지를 하자. 현재 서울 종로에 신고된 개천절 집회는 14건으로 신고 인원은 모두 3만 7천여 명입니다. 실제 신고대로 집회가 진행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자칫 그동안 힘겹게 지킨 거리 두기의 효과가 또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주째 1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조차 모르는 환자입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 검사로 이런 숨은 환자를 찾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신규 환자 추이만 보면 2주째 100명대로 안정적입니다. 문제는 이런 확진자 가운데 왜 감염됐는지 모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겁니다.
누적 환자가 30명이 넘은 세브란스 병원 관련 집단 감염이나 3명이 확진된 정신요양시설 박애원도 감염원은 오리무중입니다. 실제로 최근 2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은 25.4%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환자 4명 중 1명 넘게 영문도 모른 채 감염된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감염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확진자 수가 느는 것보다 조금 일상생활에서는 더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자들이 많을수록 방역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감염된 줄도 모른 채 지역사회에서 전파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염 취약층들이 몰린 병원과 요양시설로 파고든다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의료기관 방역 강화에 나선 이유입니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의 취합 진단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오는 2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입원 환자에 적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검사비 절반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수도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표본 진단검사로 혹시 모를 감염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언택트 선별진료소가 등장했습니다. 접수부터 검사까지 모두 비접촉으로 이루어져 의료진이 방호복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도 대인 접촉을 줄이기 위해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는 곳이 생겨났습니다. 진화하는 방역 현장, 박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러 온 검사자. 검사 접수를 하고 나면 투명 가림막 안쪽에 있는 보건소 직원이 기본적인 증상 여부를 점검합니다. 차례가 돌아오면 유리막을 사이에 둔 채 검사가 이뤄지고 채취한 검체는 의료진이 아닌 검사자가 직접 제출합니다. 접수부터 검사까지 모두 의료진과 직접 접촉 없이 진행하는 언택트 선별진료소입니다. 검사가 진행되고 나면 음압시설이 설치된 검체실은 10분간 폐쇄되고 자동으로 소독돼 다음 사람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료진은 두꺼운 방호복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레베들 방호복을 안 입고 있다는 게 제일 편하고 좋고요. 오염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게 되게 제일 좋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의료진의 피로를 덜고 검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 진료소입니다. 가을철, 겨울철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해서 우리가 일일 한 500명 이상 진료가 가능한 전국 최초 병원급 수준의 최첨단 언택트 선별진료소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행정 절차도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민원 업무 순서를 기다리며 이뤄지는 대인 접촉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사전 예약 시스템. 미리 주문해둔 커피를 받아가듯 시간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받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수기 출입 명부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낱장 형태 명부로 바꾼 구청도 있습니다. 한 명이 한 장씩 개인 정보를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보일 우려가 없는 겁니다. 태블릿 PC를 이용해 출입 기록 시스템을 직접 개발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상한 문자를 받는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은 우려를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제 개인정보를 볼 수 없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지혜도 곳곳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전북에서는 방문 판매 업체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으로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확진된 사람들은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사무실에서 어울리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화장품 방문 판매 업체 입구에 집합 금지 명령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업체 직원 50대 여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14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고도 열흘 동안 일상생활을 이어간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방문 판매가 이사 온 지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마스크들은 좀 쓰고 다녀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마스크는 안 쓴 것 같은데. 방역당국이 A씨와 만난 접촉자를 검사한 결과
하루 만에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새로 감염된 환자들은 모두 익산 시민입니다. 확진 전까지 A씨가 있는 전주와 익산을 오가며 어울린 거로 파악됐습니다. 모임 장소 가운데 상당수는 지자체에 신고되지 않은 개인 사무실이었습니다. 결혼 정보 회사처럼 보이는 이곳은 사실은 지인들이 수시로 왕래하는 일종의 사교 공간으로도 활용됐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이들 시설을 전면 폐쇄한 전라북도는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한 추가 대응책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비신고 업체 방문 판매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방역 당국은 A씨의 휴대전화 GPS 등을 분석하는 한편 신규 확진자의 접촉자를 선별해 역학조사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추석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연휴 때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이에 지난 2017년부터 명절에는 받지 않던 고속도로 통행 요금도 이번 추석 연휴 때는 받기로 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를 중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황금 연휴와 8월 여름 휴가, 광복절 연휴 뒤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현상을 반복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대 승부처가 될 추석 연휴 기간을 보다 철저하게 대비하자는 정부는 지난 2017년 이후 명절마다 무료로 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이번 추석에는 걷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고속도로를 통한 이동을 줄이기 위해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3일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추석 연휴에 징수되는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과 물품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했는데 구체적인 방침은 추이를 보고 다음 주 초에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거리 두기를 기본적으로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사안들을 추가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과 관광지에 대한 방역관리 대책과 이동 자제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제주에 20만 명가량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귀성객뿐 아니라 연휴 동안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이 해외에 가지 못하는 대신 제주를 선택하기 때문인데요. 짧은 기간 많은 사람이 찾을 것으로 보여 방역 당국은 비상입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맞는 올 추석에도 수십만 명이 제주를 찾습니다. 5일 동안 이어지는 연휴 기간 귀성객과 관광객 등 19만 8천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가량 줄었지만 일평균 입도객 수는 4만 명으로 지난 여름 성수기 때와 맞먹습니다. 항공편과 배편 등 교통편도 귀성객 등을 실어 나르기 위해 평소보다 늘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국내선 항공편이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특별기 72편이 투입되면서 총 1,076편, 선박편은 전년보다 6편이 증가되어 총 57편이 운항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십만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돼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월요일 추석 연휴 대비 방역 강화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코로나19 방역과 도민 생존이 최우선이라며 철저한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의 또 전반적 위기에 대해서 제주도가 좀 더 자신감 있게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확실히 가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 맞는 추석인 만큼 이동객이 많아 우려하는 감염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귀성객과 관광객의 방역 지침 준수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개천절 날 집회를 하겠다고 신청하고 있는 단체는 한 15개 단체, 신고 건수는 70건, 신고 인원은 31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정부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치료를 위한 행위를 조직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이에 대한 그 피해가 발생할 텐데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그 피해 산정액의 3배까지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지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 결사 자유를 일방적인 조치로 금지 처분한 것이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집회가 강행된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보신 대로 일부 보수단체에서 개천절 집회 강행을 예고합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하지만 전세버스 또 기사들은 개천절 집회를 위한 버스 운행은 하지 않겠다고 밝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허이제 전세버스 연대 지부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뭐 관광 나들이 모두 끊기고 이동 자체가 막혀 있으니까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업종이신데 많이 힘드시죠? 얼마나 일이 줄었습니까? 지금 뭐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 대비하면은요. 작년 대비하면 거의 수입이 전무한 상태죠. 지금 아예. 예. 그냥 영원입니다. 영원. 네. 영원. 그러니까 한 네. 1월부터 한 지금까지 영원이란 말씀입니까? 그렇죠. 올 코로나 발병 이후부터 해갖고 한 8개월 가까이 네, 거의 영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서울로 장거리 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버스를 빌려달라고 하는 요구가 들어오는데도 개천절 집회는 안 된다 이렇게 밝히시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네, 지금 현재 저희 국민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져 갖고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네, 8.15 광복절 집회 때도 그랬고 만약에 이번에 또 올라간다고 하면 8.15 때보다 더 한 어떤 그런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런 걱정을 많이 해서 그런 취지로 지금 운행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뭐 버스 운행 자체가 생계랑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너무 어려운데 그냥 받으면 안 될까 뭐 이런 또 반대 의견이나 주저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이요. 뭐 솔직히 뭐 돈을 좀 더 준다고 하면야 뭐 솔직히 가고 이러고 싶은 생각은 있죠. 근데 그 하루를 보고 예. 그 돈을 벌고 만약에 갔다가 8.15 때보다 더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희 업계는 완전히 도산이에요. 뭐 어떤 그런 화살들은 모두 다 저희한테 날라올 테니까 예. 그런 거를 사전에 지금 막자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버스 조합이 광역자치단체별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네네네. 네. 그 서울의 운송연합회라고 한 군데 있고요. 서울의 연합회. 그거를 관리하는. 네네. 그리고 이제 각 시군 단위로 하나씩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기사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취합을 하셨습니까? 지금 전국 대충 한 42,000대 정도가 돼요. 버스들이요. 네. 근데 그 버스를 저희가 다 일괄적으로 세울 수는 없어요. 세울 수는 없는데 그중에 한 70% 정도가 그래도 좀 운행 거부 동참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예. 지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온라인 회의를 하시거나 이렇게 뭐 카톡으로 의견을 나누시거나 그렇게 한 겁니까? 네네. 저희만 볼 수 있는 플랫폼이 따로 있는데요. 거기서 어떤 반응들을 보면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그리고 그 운행 거부 관련된 서명을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하루만 해도 벌써 한 70개 업체 이상이 참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원수로 따지면 뭐 몇백 명씩 이렇게 쭉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아무튼 국가적 위기 상황을 걱정하시는 마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광복절 집회 때도 그렇게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만 저희 뭐 결혼식 갑니다. 아니면 단체로 세미나 갑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네네. 그거를 거짓말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게 지금 직업이 참 어떻게 보면 예. 지금 힘든 직업이에요. 힘든 직업이고 실질적으로 8.15 때만 해도 예. 뭐 당일날 아침까지 뭐 목적지가 광화문이 아니 모르는 사람도 많았죠. 근데 이제 지역 특성상 당일날 가서 거부를 못 하게 되는 거죠. 뭐 지역 특성이 또 뭐 보수 단체들 또 나간다고 하면 뭐 회사에 불이익이 가든 개인한테 불이익이 가든 이런 사단이 벌어지니까 예. 그래도 거부를 못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갔다 오신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예. 울며 겨자 먹기로 갔다 오신 분들. 네. 그 버스가 전부 다 몇 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이번 8.15 때 대략 한 70대 이상 됐고요. 예. 그 70대 이상 됐는데 한 대에 그냥 30명씩만 탄다고 하도 2,000명이 넘는 인원이죠. 예. 예. 자, 그런데 이번 개천절에 버스를 좀 빌리겠습니다. 그런데 뭐 딱 구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어느 정도 주문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제가 정확한 어떤 정보를 받은 건 아닌데요. 예. 이미 우리들 쪽에서 떠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소문들은 이미 뭐 전국적으로 80대 배차가 다 끝났다. 지금 이렇게 얘기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뭐 없는 말은 아니거든요. 예. 없는 말은 아니고 각 시군 조합이나 뭐 저희 조합에서도 운행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뭐 개인적으로 가는 부분들은 저희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죠. 그런 부분들. 네. 아무튼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 방역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주시고 결단을 내려주셨는데 아무튼 빨리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예전의 어떤 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저희가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민주당은 4차 추경안 심사 일정에 합의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감 무료 접종 확대를 일부 검토할 수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통신비 지급의 경우에는 야당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서면서 진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전국민 독감 무료 접종 주장을 무책임하다며 완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이미 필요한 만큼의 독감 백신을 확보했고 현재는 돈이 있더라도 더는 생산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내세웠는데 의료계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신비 2만 원 지급 논란으로 4차 추경 심사에 도통 속도가 나지 않자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일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추가 확보는 당장 불가능한 만큼 이미 확보한 유료 접종분 가운데 일부라도 무료로 지원할지 논의해보겠다는 겁니다. 이번 추경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국민들도 동의하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더 실현 가능한 사업이 있다면 저는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민주당은 백신 무료 지원 대상을 어떻게 추려낼지와 같은 현실적인 난관이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현실성에 의문이 드는 국민의힘의 주장이더라도 우선 협상 가능성을 열어서 통신비 2만 원 지급 계획을 지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의 방향 전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통신비 지원만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에서 선심성 정치 과욕으로 잘못 쏘아 올린 오발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줄곧 통신비 지급을 반대했던 정의당에 이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마저 통신비 지급 철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1조 원에 달하는 통신비가 포함된 추경안을 보면서 사실 되게 당혹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큰 돈이 정부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빨리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그랬습니다.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스럽고 국민의 돈을 갖고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합리적 대안을 내지 못할 거라면 정쟁을 멈춰달라며 사실상 통신비 지급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정치적 우군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까지 통신비 지급 철회를 요구하면서 민주당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는 모습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이 혁신의 기치를 내걸고 당명을 바꾼 데 이어서 세 가지 색을 함께 당색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내에서 색을 바꾸지 말자는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김종인표 혁신 노선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당 이름을 파격적으로 바꾼 국민의힘은 다음 단계로 당색을 바꾸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당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꾼다는 의미와 함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존 당색인 분홍색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과거 보수정당이 주로 사용했던 빨간색을 사용하는 안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함께 쓰는 안이 만들어졌는데 당 지도부는 후자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빨강색과 함께 색의 삼원색인 파랑과 노랑을 함께 혼용함으로써 보수와 중도, 진보를 함께 아우르는 다양성을 지닌 정당, 또 사고의 확장성을 지닌 정당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도부의 생각과는 달리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익숙한 분홍색을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의원은 당의 색이란 것은 특정한 이념을 담아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면 누가 이 당으로 오겠느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 의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는 분홍색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고 세 가지 색을 혼합하는 안은 몇 표 얻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반발을 두고 단순한 색깔 문제가 아니라 김종인 표 혁신 노선에 대해 묵혀뒀던 불만을 터뜨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보수를 지우자는 김 위원장의 행보를 두고 지나치게 좌클릭 아니냐는 기류가 물밑에서 쌓여왔기 때문입니다.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서 보수라는 단어를 다 지워버리려고 그러느냐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보수라는 이 말 자체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비대위가 너무 많은 것을 결정해 정작 의원들은 들러리가 된 모양새라는 비판도 이어져 왔습니다. 설문 결과로 벽에 부딪힌 지도부는 내일까지 의견을 더 물은 뒤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혁신안이 뒤집히고 기존 당색을 유지하게 된다면 당의 혁신 노선은 물론 김종인 위원장 역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전국 48만 명의 수험생들이 마지막 9월 모의평가를 치렀습니다. 이번 모의평가의 가채점 결과는 다음 주에 시작되는 수시 지원 전략의 주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를 보기 위해 고3 수험생들이 잔뜩 긴장한 채 등교합니다. 체온 측정, 손 소독은 필수이고 시험 중에도 답답하지만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험지 배부가 시작되면 이제는 집중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너무 긴장하지 말고. 9월 모의평가는 12월 3일 수능의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이번 모의평가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영어 과목과 문과 수학 나형이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수학 나형이나 영어 과목에서 좀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된 면이 있기 때문에 쉽게 출제된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라든지 방향과는 조금은 거리가 멀게 출제되고 있다. 수험생들이 학습 방향을 잡기에도 조금은 어려워졌다. 또한 이번 시험은 재수생까지 대거 참가하면서 수능 전 본인의 전국 단위 성적을 가장 잘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고3 재학생 간의 학습 격차는 물론 재수생과의 학력차도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수능은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에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능에 실제로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재학생들의 불리함이 좀 상쇄가 되거든요. 우리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올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마 재수생에 비해서 내가 훨씬 불리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조금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수험생들은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정시 모집 지원 가능 대학 수준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수시 모집 대학을 결정하게 됩니다.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다음 주 23일부터 시작됩니다. YTN 김주균입니다. 네, 온라인 수업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지? 공부는 제대로 되는 걸까? 아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요즘 큰 걱정거리일 겁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교육 환경이 더 열악해진 주거 빈곤 아동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거 빈곤 아동, 한 방에 여러 가족이 그냥 모여 사는 겁니다. 2015년에 97만이었는데 2019년에 94만 명, 줄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주거 빈곤이란 과연 뭘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몸에 곰팡이가 늘 있어요. 아토피로 머리가 모두 빠졌어요. 재래식 화장실이 넘쳐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발 달린 지네나 왕거미, 쥐가 없는 집이 좋은 집이죠. 예.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도 있죠. 호흡기 질환을 늘 달고 삽니다. 천식이 많습니다. 밤에 어떤 가족은 야근 나가고 새벽에 들어오는 가족도 있고, 형들은 밤새 공부를 해야 되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한 방에 모여 살다 보니까. 또래 관계, 친구도 없습니다. 사생활 침해로 우울감이 늘 떠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학력 격차로 결국 빈곤이 대물림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학교, 등교마저 요새는 막혀 있어서 집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원격 수업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하는 거죠. 2019년 10월입니다. 정부가 이런 아동들을 위해서 아동 주거권 보장 강화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모두가 박수 쳤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행하기 위한 법적 지원은 어제입니다. 어제서야 겨우 아동주거 빈곤 예방법이 발의됐습니다. 이런 것이 코로나19 이전에 만들어졌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라도 서둘러 주십시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의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추 장관 측에서 민원실에 전화했다는 것을 청탁으로 봐야 하는지, 단순 민원으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검찰은 국방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병가와 휴가를 다녀온 기간에 민원실로 걸려온 전화 녹취 파일입니다. 추 장관은 앞서 자신은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요. 제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되고요. 검찰이 분석을 마치면 실제로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 복무 중 수술을 받은 아들을 위해 부모의 입장에서 단순 민원을 넣은 것이라는 해석과 당시 당 대표였던 추 장관 측에 전화를 받은 민원실 관계자가 압력을 느꼈고 군 당국이 위법적 조처를 했다면 외압과 청탁이라는 해석이 극명하게 나뉘는 상황. 단순 민원 전화로 볼 것인지 청탁으로 볼 것인지는 수사를 통해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서 씨의 휴가 연장 의혹을 제기한 당시 당직 사병 A씨가 다시 한 언론사와 인터뷰하며 정치적 목적을 갖고 제보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당시 서 씨가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자 상급부대 대위가 휴가자로 정정에 올리라고 지시했다는 당시 정황을 기록한 사건 발생 진행 경위서와 부패행위 신고 보호 신청 요구서를 권익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서 씨의 또 다른 군 동료 B씨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A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B씨는 서 씨가 군 복무 중 단 한 번도 어머니 이름을 내세우거나 특혜를 바라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며 근무 편제가 다른 A씨가 오해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말에 점호를 안 했어도 인원 점검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며 A씨의 주장처럼 당시 서 씨 문제로 난리가 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휴가 연장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을 공익 제보자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 여론까지 갈리는 상황. 압수물 분석을 통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언론의 마녀 사냥이 심하다는 동료 병사의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서 씨와 같은 시기 같은 곳에서 복무했던 카투사 사병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서 씨는 특혜 없이 성실하게 군 생활을 했다면서 서 씨의 휴가 미복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좀 말이 안 되는 게 저희가 점호를 안 한다 이것뿐이지 인원 체크는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난리 난 적 없습니다. 또 최초로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 사병 현모 씨는 다른 중대 소속으로 현재상 제대로 알기 힘든 위치에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미군 편제가 달랐기에 교류가 거의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그 인사과 당직 사병을 하면서 부대 일지만 보고 오해를 해서
휴가가 처리가 되어 있는데 처리가 안 된 걸로 오해를 해서 리복귀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청탁은 불가능하다면서 당시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현장에서 제비뽑기를 했다고 반박했는데요. 그러면서 서 씨와 함께 복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기사화되지 않고 있다면서 언론의 선택적인 보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들어보시죠. 악의적인 보도나 이런 게 이제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같이 생활을 하던 배틀 중대 카투사라면은 모두 알고 있을 텐데 서 씨는 굉장히 모범적인 생활을 한 카투사였어요. 실제로 이렇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직 카투사로서 답답한 마음에 쓴다면서 서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 사병 현 씨는 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자 보호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이처럼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야당과 일부 언론들이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혹들이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군이 저희들 근무할 때랑은 너무 많이 바뀌어서 맞습니다. 이번에 참 신기하기도 하고 네. 또 카투샤라고 하더라도 전투부대일 수도 있고 소송 행정부대일 맞습니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다른 어떤 보급부대일 수도 있어서 네. 그 미군의 성격에 따라 카투샤들의 어떤 역할이나 어떤 근무 생활 네. 양태도 다 다르고. 네. 근데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좀 감은 약간 잡히긴 합니다. 어떻게 해서 맨 처음에 폭로한 사람이 서 씨의 상황을 오해했을 것이다. 그 부분부터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휴가가 연장이 된 거죠. 예. 열흘간의 병가, 다시 또 아흐레간의 병가, 그리고도 사실은 삼성 서울병원에서 수술한 소견서는 3개월간 가료를 요한다. 그럼 어찌 보면 무릎 수술이니까 이제 걷기가 어려웠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병가는 끝났지만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인사권자에게 전화로 요청을 해서 이 휴가 연장을 승인받았는데 부대에서도 규정을 따져서 병가를 더 줄 수는 없다. 개인 휴가를 붙여서 쓰시오. 그러니까 나흘간의 이제 개인 휴가를 붙인 거죠. 예. 자, 이게 23일 날 병가는 끝나고 금요일 날. 복귀해야 하는데 예.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호에서 문제가 터진 건 25일 일요일 밤이었던 거죠. 이때 왜 들어와 있어야 할 이 서병장이 안 들어왔느냐. 그리고 연락을 취했다. 그런데 들어온다 그랬었다. 그 이후에 연락이 다시 와서 휴가 처리됐으니까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 이게 이제 처음에 발화됐던 내용인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오해 혹은 억측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이 뒤늦게 다른 동료 카투사 병사들의 이야기가 지금 점호가 금요일과 토요일엔 주말이라 없기 때문에 이틀이나 미복귀를 했는데 일요일 날 발각된 것이다 라는 취지로 그동안 이야기해왔는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호를 안 할 뿐이지 인원 체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침 저녁으로 한다는 네, 아침 저녁으로 거죠? 하죠.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당직이 인수인계를 하면 먼저 사실 이제 저도 군 생활할 때 당직을 서게 되면 인원 파악이 제일 최고죠. 그렇죠. 머릿수를 세는 것으로 시작해서 머릿수 세는 것으로 끝나는 게 군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휴가 나간 사람 몇 명, 지금 현재 이 부대에 있는 사람 몇 명, 외출 몇 명 해서 누구라도 당직 사관이 불시에 방문하면 그거 보고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틀이나 이게 누수되다가 일요일 저녁 점호 때 이틀 동안 미복귀한 게 뒤늦게 드러났다. 그리고 부랴부랴 부대에서 난리가 났다. 이게 이제 초기에 제보한 당직사병의 증언인데 이게 지금 반박되는 새로운 증언들이 좀 뒤늦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인원 체크를 하고 인원 체크를 자세히 적는데 현황판이 있고 와야 될 사람이 왔으면 저 왔습니다라고 신고하는 일지가 또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부대 전반적인 상황을 기록하는 저희 때는 일지였습니다만 이게 아마 인트라넷으로 돼 있는 것 같고 이제는 전산망으로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아마
전산망에 아직 입력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보고 오해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군대에서 그거는 이제 담당하는 사람 깜짝 놀랄 일이긴 한 게 말씀하신 대로 3개의 기록지가 체크돼서 맞아야 되는데 하나가 틀리다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고 어떤 게 틀린 건지 모르니까 다소 혼란을 겪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오해 내지는 억측 혼란인데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상부에서 이 휴가를 승인하는 지휘관은 전화로 승인한 게 맞다. 난 직접 통화하지도 않아서 외압이라고 느끼지 못했다. 이건 애초에 나왔던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현장. 그러니까 지금은 내무반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생활관이라고 하는데 그 막사에서 벌어졌던 일. 그런데 결국은 상급 부대에서는 그 친구는 지금 휴가 중으로 돼 있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특혜 시비가 비롯된 결과 지금 이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국회가 이 군 휴가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참. 아무튼 인트라넷에 들어가서 그걸 부대 일지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이제 주말이니까 근무를 안 하고 있고 그렇죠. 그건 월요일 날이나 와서 할 거니까 맞습니다. 그 전에 그걸 보고 깜짝 일요일 날 밤에 놀랐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다고 이게 말이 되나? 무슨 전화로 휴가를 나 며칠 더 있다 갑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또 국방부 장관한테 따졌더니 있답니다. 또 이게 있고 적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엄마가 뭐 부대장한테 전화를 해서 자 우리 아이가 아프니 뭐 수술을 받았으니 휴가를 더 주시오 이런 요구를 아니 당시에 여당 대표가 아니고서야 할 수 있었겠느냐. 근데 지금은 국방부에 군에 자제를 보낸 이러한 그 가족들에 대한 모토가 민원 모토죠. 엄마가 만족할 때까지. 그래서 지금은 심지어는 저희 학교처럼 학교 생활도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지금은 이제 이 메신저 대화방에 묶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공지도 그쪽으로 하고 뭐 숙제 점검도 하고 아이들에 대한 당부도 하고 또 이제 이 개인톡, 개톡도 하고 단톡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군도 이 민원 지원을 하는 장교들이 지금 이제 이 사병들의 가족들과 연결돼 있는 톡 메신저 방까지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화는 이제는 아예 일반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메신저로도 심지어는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상황이 돼 있는 것 같아서 뭐 우리 아이들 오늘 이런 훈련 받았습니다 하고 사진도 올라오고요. 사진도 올라오고 게시판도 쭉 있고 건강합니다 그렇더라고요. 하고 뭐 군부대 입장에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국방 홍보원도 있습니다만 이 군인 그야말로 병사 가족들에 대해서는 뭐 가능한 한 소통 채널은 상당히 다양화돼 있고 저만 해도 지금 군대에서 이게 가능해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제가 전역한 게 30년 전이에요. 그 사이에 군 인권 문제, 병영 생활 선진화, 최근에 제가 군부대를 가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대목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휴가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어? 그러니까 3천 몇백 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어제 정경두 국방장관이 이제 답변한 건데 국방장관도 좀 규정에는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태경 의원과 질의응답을 하고 나중에 철회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제 데이터로 확인된 거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4년 동안 지금 이 서병장과 같은 경우에 전화로 이 어떤 휴가를 연장했던 경우가 적어도 한국군 지원단 카투사에서만 35건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 중에 5건은 전화로 2번 연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간 평균으로 한 8건 내외, 10건 가까이가 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작은 숫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육군 전체를 보면은 지금 4년 동안 보시는 대로 3,137건. 그럼 이것은 특혜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이 사례들이기 때문에 아하 이제 군대에서는 많이 일반화되고 있구나라고 보아도 무방한 수치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기 마음대로 엄마의 찬스를 써서 집에 가서 푹 쉬고 이건 아니고 그다음에 편한 보직을 받은 것도 아닌 모양입니다. 힘든 보직을 받았다고 그러고 맞습니다. 군대 복무 중에 이제 수술도 받았고 해서 황제 복무라는 말은 일단 이제 지워져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월요일, 화요일은 대정부 질문에서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됐고 수요일 오늘은 또 인사청문회 새 국방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참 21대 정기국회가 갈 길이 멀죠. 지금 4차 추경 문제도 이제 22일 다음 주로 뭐 이제 여야 합의는 돼 있습니다만 지금 통신비 문제도 오늘 열린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제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국회발 소식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날 지금 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4차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는데 이게 묻혔어요.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등장하자 이 아들 군
미복귀 이 휴가 의혹 특혜냐 아니냐 이 공방을 한 게 주로 이제 국회의 주 이슈가 돼 버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건 뭐 당사자니까 네. 그동안도 기싸움이 팽팽했는데 추미애 장관은 이전보다는 상당히 톤다운이 됐습니다. 저자세로 송구스럽다는 표현도 여러 차례 했고 소설 쓰신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죠. 예. 그것은 이제 독백, 혼잣말이었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죄송하게 됐다. 근데 이유도 밝혔어요. 왜냐하면 이 법무부 차관이 나와 있는 자리에 당신 동부지검에 있다가 장관 아들 문제 처리해주고 차관 승진한 거 아니냐. 어찌 보면 이런 이제 비판을 하니까 이건 너무 모욕적이어서 자신이 좀 방어해줘야겠다고 예. 생각했다는 거고 어제는 현직 국방부 장관 정경두 장관이 이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열심히 브리핑을 했지만 이 그보다는 굉장히 역시 예. 특혜 아니냐 군대가 어떻게 돼 알겠습니다. 있는 거냐 오늘은 지금 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까지도 이건 장관이 되기 전에 예, 사과부터 그렇죠. 해야 되는 아직, 상황이 됐습니다. 장관 되기 전인데 네. 그 오늘 오고 간 얘기는 한번 녹취가 있는데 네. 들어보고 한번 네. 다시 얘기를 나누죠. 시행 중입니다. 우리 상담원을 가족과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세요. 보다 나은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 내용은 녹음됩니다. 네. 이거 과연 뭐 추미애 장관이 전화를 했던 보좌관이 전화를 했던 저런 상황에서 여기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청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청탁이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까? 정확한 내용은 확인 네, 못했습니다. 그냥 제 질문입니다. 네. 일단 뭐 황제복무 이거는 좀 건너갔지만 네. 전화를 정말 했다면 네. 그게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이건 청탁 또는 압박 뭐 외화 뭐든 될 수 네네. 있는 거 아니냐 이 문제가 불거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일전에 나온 이 부대로 이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 예. 처음에 추 장관은 그런 일은 없다라고 했다가 사실은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일요일에 검찰에 동부지검에 소환됐던 그 서 씨 당사자는 자신이 보좌관에게 부탁을 해서 부대에 전화를 걸어달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어요. 직접 부탁을 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추 장관이나 혹은 뭐 아버지가 한 게 아니라 본인이 했다. 이건 좀 이제 진위는 더 지켜봐야 되고요. 검찰이 발표할 사안이고 지금 문제는 민원실의 공식적인 아까 그 이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녹취가 된다, 예. 녹음이 된다라고 하는 안내문까지 ARS로 듣고 걸어서 나 지금 여당 당대표인데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휴가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근데 지금 이 녹취가 원래는 3년 보존기 아니라 네네. 지난 6월로 삭제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바로 엊그제 예. 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메인 서버에 남아 있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는 이게 외압으로 청탁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정상 민원이냐는 내용을 확인하면 그냥 나올 것 같거든요. 바로, 예, 검찰은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예를 들면 뭐 저는 서아무개 병장의 뭐 가족인데 자 좀 이제 병가를 연장하는 방법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다면 저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고 예. 문제는 자신의 뭐 직위라든가 사회적 신분을 이용한 정황에 이제 뭐 워딩이 나오면 이건 좀 문제 아닌가라는 또 윤리적 비판에 시달릴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은 좀 지켜볼 문제라 근데 아직은 자리가 제일 없는데요. 뭐 이렇게 말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좀 흥미롭거나 네. 주목될 수 있는 건 여당의 항상 그 대응이 팩트만을 빨리빨리 얘기하면 되는데 네. 뭐 묘한 감정 섞인 말들이나 뭐 네네. 은유나 비유를 쓰니까 네네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좋지 않은 대목인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우상호 의원이 카투사는 전체가 다 육군 보병에 비하면 다 편한 보직이다. 자리 아니냐. 근데 뭘 따지느냐?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예. 네네네. 절대 안 그렇고 다녀온 분들은 특기에 따라 보직에 따라 또 배치되는 부대에 따라 그리고 저희 경험으로 보면요. 상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말 지금 현재도 최근에도 뭐 몇 년 예. 전까지 가혹 행위를 당하는 사병도 있었던 거고요. 또 뭐 그렇지 않고 군 생활이 크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저희 때는 그 기수복이라고 불렀는데 예.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느냐, 특기, 보직, 상황 또 몇 년도의 군복무를 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좀 너무나 과도하게 엄호나 방탄하려는 대응은 예. 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자기가 조금 주워들은 이야기를 쉽게 일반화하기도 어려운 네, 거고. 맞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몇 번 겪다 보니까 누구한테 폭로나 제보를 받은 사람도
일단 검증을 한 다음에 네. 기자들 앞에서 설명을 하고 네. 그걸 들은 기자들도 검증을 한 다음에 보도를 하고 네. 뭐 이런 좀 제대로 된 절차들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그래서 간절합니다. 이게 너무 장기화되면서 국회의 에너지도 예, 비생산적으로 그렇죠. 낭비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야 할 일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차원에서는 아예 이게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좀 대응단을 구성해서 여기서 이제 제보도 받고 팩트체크해서 공식적인 채널로 활용했으면 그런 게 좋았는데 아쉽죠. 의원 예. 개개인이 던지다 보니까 무리수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가 국회 지명 투표를 거쳐 공식 취임했습니다. 7년 8개월 만에 새 총리가 탄생했지만 새로운 내각은 절반 이상이 아베 내각 그대로였습니다. 도쿄 이경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菅義偉君を本院において内閣総理大臣に指名することに決まりました。 7년 8개월 만에 탄생한 일본의 새로운 총리에게 축하의 박수가 이어집니다. 제99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국회 지명 투표에서 무난히 과반수를 넘겼습니다. 스가 총리 취임과 새 내각 출범을 앞두고 아베 내각은 총사퇴했습니다. さまざまな課題に国民の皆様と共にチャレンジすることができたことは私の誇りとするところであります。 새 내각의 뚜껑을 열어보니 장관 20명 가운데 절반을 넘는 11명이 아베 내각 인사 그대로였습니다. 아소 부총리 겸 재무성 장관, 고이즈미 환경성 장관을 비롯해 8명이 유임됐고 고노 전 방위성 장관 등 3명은 다른 자리로 옮겼습니다. 여성 장관은 전체의 10%인 2명뿐이고 새로 입각한 장관도 아베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 방위성 장관 등 5명에 머물렀습니다. 良かったねということと、これから頑張ってくれということだけでしたけど。 스가 총리는 개혁성 있는 인사를 중용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그 뜻이 무색하게 아베 내각 계승에만 힘이 실린 모양새입니다. 改革意欲があって仕事をできる人をしっかり結集して国民のために働く内閣。 통합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이번 개각을 아베 내각의 아류라고 평하면서 그동안의 문제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당내 주요 파벌에 장관직을 안배하면서 총리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지 못한 한계도 나타났습니다. 역사에 기록될 스가 총리의 탄생 과정은 뿌리 깊은 파벌주의와 주류 일변도의 일본 정치가 풀어가야 할 무거운 과제를 또다시 드러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가 신임 일본 총리에게 축하 서한을 통해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또 언제든 일본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일본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새 총리 선출 절차가 마무리되자 곧바로 스가 총리에게 축하 서한을 보냈습니다. 총리 선출을 축하하는 동시에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도 담아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 재임 기간 동안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일본을 가장 가까운 나라이자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사이로 생각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일본과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일본 측에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과거사 문제뿐 아니라 양국 사이의 현안인 경제와 문화 등 모든 사안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제안을 한 셈입니다. 우리 정부는 스가 신임 총리 및 새 내각과도 적극 협력하여 과거사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 자리에서 물러난 아베 전 일본 총리에게도 건강 회복을 기원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새 총리 선출을 계기로 경색돼 있는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일본의 새 내각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기소된 뒤에도 정의기억연대의 수요 집회는 변동 없이 진행됐습니다. 일부 참가자는 검찰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면목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 기소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뒤 열린 수요 집회. 이번에도 기자회견 형식으로 개최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윤미향 의원에 대한 기소가 검찰의 면목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은 물론 피해 생존자들의 활동까지 폄훼했던 겁니다. 검찰도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면서 억지로 의의를 들씌워 기소하다니 오직 검찰의 면목 유지만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 의원은 또 길원옥 할머니를 언급하며 피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 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윤 의원이 지난 2017년 길할머니의 중증 치매 장애를 이용해 할머니가 5천만 원을 기부하도록 했다며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를 비판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도 SNS에 길할머니의 동영상과 함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은 지난해 길할머니가 자신의 의견을 똑똑히 밝히는 모습으로 윤 의원은 평화인권운동가로서 할머니의 멋진 삶이 검찰에 의해 침해로 부정당했다고 적었습니다. 반면 보수단체는 소녀상을 사이에 두고 또다시 맞불 회견을 열었습니다. 같은 시각 자유연대 회원들은 기소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건 축소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제 시선은 재판에 쏠립니다. 검찰이 윤 의원의 공금 유용 시기와 방법을 제시한 만큼 이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가 나올지, 또 반대로 검찰이 할머니가 기부 당시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경기도 평택에서는 운전자가 차를 몰고 점포 안으로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현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예. 그러니까 편의점 주인과 다툰 다음에 편의점 안으로 차를 몰고 그냥 들어갔다는 거죠. 네, 이 사건 발생은 어제 오후 6시쯤 경기도 평택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을 한 사건인데요. 사고 영상 당시 그 영상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이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보이시는 것처럼 편의점 안을 향해서 위협적으로 돌진을 했고요. 예. 이 차량 안에 있던 운전자 39살 황모 씨 편의점 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진과 후진을 여러 번 반복을 하며 무려 20여 분간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공포탄을 쏘고 나서야 이런 난동을 겨우 멈췄는데요. 이 난동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편의점 가게 문 모두 깨졌고요. 안에 있던 구조물, 물건들 차량에 깔려 엉망이 됐습니다. 또 당시 매장 안에는요, 편의점주와 직원까지 3명이 있었는데요. 20분가량 이어진 난동에 편의점 주인은 유리 파편을 맞아 찰과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예, 편의점 주인과 다퉜다고 하는데요. 운전자는 왜 이런 일을 벌인 겁니까? 네, 일단 황당한 사건의 시발점은요, 이 편의점 본사에서 개최한 그림 대회 때문이었습니다. 이 그림 대회 공모전에 이 운전자인 황 씨 자녀가 그림을 제출했는데 이 그림이 분실된 겁니다. 황 씨는 이 편의점 주인이 고의로 이 그림을 본사에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서요. 당시 1등 상금 50만 원의 버금가는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 편의점주는 택배 배송 과정에서 분실돼서 수차례 운전자 황 씨에게 사과를 하고 보상까지 약속을 했지만 항의가 계속됐다. 이렇게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황 씨가 지난 6월에도요. 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붙잡혀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경찰은 가해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조사 중인데요. 황 씨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또 정도가 심해서 구속이 필요하다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보도해드린 내용이죠. 네. 해운대 도심 광란의 질주 이렇게 해서 보도해드린 내용이 있는데 그 40대 운전자에게 윤창호법이 이제 적용돼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내용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에서 40대 A씨가 이 포르쉐를 몰면서 7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와 차량 운전자 등 7명이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 A씨 운전자는 7중 추돌 사고 직전에도 2차례 더 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던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예. 당시 운전자 A씨 차량 운행 10분 전 차 안에서 대마를 2모금 정도 피운 것으로도 드러났고요. 경찰은 A씨에게 현재 윤창호법을 적용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일명이 윤창호법에는요,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증거 인멸 시도 정황까지 나타났습니다. 예. A씨가 이 사고 직후에 이 지인을 시켜서요,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보다 먼저 챙겼고 경찰이 행방을 묻자 뒤늦게 제출한 것까지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창호법에다가 뺑소니 또 마약 혐의까지 추가가 된다면 A씨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별별 사건이 다 벌어지는군요. 혹시 우리 사회가 우울함이라든가 분노에 중독돼 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드네요. 예, 이현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검찰이 차량 화재로 대규모 리콜 사태를 불러왔던 수입차 브랜드 BMW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BMW는 차량의 결함을 소비자들에게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송치 11개월 만에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2018년 여름, BMW 디젤 차량이 잇따라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끊이지 않는 화재에 불차라는 오명이 붙은 뒤에야 BMW는 대대적인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야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EGR의 냉각수 누수가 원인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We are confident that we have found the root cause, and this has become clear to us. The root cause is a leaky cooler module, as stated on a number of occasions. 하지만 국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BMW가 지난 2015년 결함 사실을 알았는데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숨겼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미 15년 10월에 BMW 본사에서는 EGR 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하였으며 설계 변경 등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수사를 벌인 경찰 역시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제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BMW가 독일 기업이다 보니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사건 송치 11개월 만에 진행된 첫 압수수색. 검찰은 서울 중구 BMW 코리아 본사와 강남구에 있는 서버 보관소에서 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된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앞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으로 일하며 형사사법 공조 업무를 담당했던 이동환 신임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부장 검사가 사건을 맡은 만큼 향후 해외로부터의 중요 자료 확보도 원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국내에서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해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BMW 차주들은 180억 원대 집단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민사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 본격화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의하모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서 호수 주변 CCTV 영상이 유가족의 동의를 거쳐 공개됐습니다. 영상을 살펴보니 사고 선박 3척은 서로 구조하려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인공 수초섬이 둥둥 떠내려갑니다. 섬 주변에 보트와 선박도 몰려 있습니다. 어떻게든 배로 밀어 호수 가장자리에 고정하려는 상황. 하지만 잠시 뒤 물살이 가장 빠른 의암댐 주변에 이르자 상황이 급변합니다. 수상통제선 철제 와이어가 수초섬에 걸려 툭 떨어집니다. 업체 고무보트가 떠내려오고 보트를 구조하려던 경찰 순찰선이 와이어에 걸려 전복됩니다. 사고를 본 고무보트가 다시 경찰선에 다가가고 저 멀리 기간제 근로자 5명이 탄 춘천시 환경선도 철수하다 말고 다시 현장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환경선마저 와이어에 걸려 뒤집힙니다. 배 3척이 전복된 후 춘천시 행정선이 호수 급류를 피해 구조 작업에 나섭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8명, 하지만 춘천시 기간제 근로자 1명만 간신히 구하고 모두 댐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결국 사고 선박은 서로를 구조하려다 차례차례 참변을 당한 상황. 춘천시는 유족과 실종자 가족 동의를 얻은 뒤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또 유일한 실종자 A씨 가족이 수색 중단을 요청한 만큼 오는 일요일 숨지거나 실종된 춘천시 기간제 근로자들의 합동 영결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대 복무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2071님이 시각에 따라서 각자의 주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에 의한 결론이 나오면 깔끔하게 승복해야 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에 집회 강행 입장을 밝혔는데요. 0865님, 개천절 집회 국민 목숨 걸고 해야 할 만큼 중요한가요? 하셨습니다. 네, 2813님은 개천절 집회로 인한 집단 감염 발생이 우려됩니다. 정부와 경찰의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2071님도 의견 주셨는데요. 코로나가 좀 안정된 이후 집회를 가져도 됩니다. 집회에 상당수 국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정인의 오르막길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독감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독감과 코로나19 모두 잡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